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한반도의 선사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신석기랑 청동기 시대인데요. 사실 오늘의 핵심 미스테리는 이거예요. 불과 몇 세대 만에 다 같이 평등하게 솥에 둘러앉아 밥 먹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려고 수백 명의 돌을 옮기는 사회로 바뀌었을까? 근데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이 의외로 청동이나 돌이 아니라 한 줌의 쌀에서 시작된다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단순히 돌을 썼다, 청동을 썼다, 이걸로 시대를 나누는 건 너무 표면적인 접근이죠.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이건 뭐 그냥 도구가 바뀐 수준이 아니었어요. 사회 시스템, 사람들 생각, 심지어 사는 곳까지 전부 다 말 그대로 리부트 수준의 변화였습니다. 리부트라. 와닿네요.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한 변화의 스위치가 어디서 또 어떻게 켜졌는지 그 근원을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료를 바탕으로 신석기인들의 소박한 움집에서부터 청동기 지배자의 거대한 고인돌까지 그들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머릿속에 하나의 이야기로 명확하게 그려지도록 저희가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출발점, 기원전 1만 년 전 신석기 혁명부터 시작해보죠. 네. 혁명이라는 단어가 붙을 만큼 거대한 사건인데 인류가 농사를 짓고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이사했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닌 거죠. 전혀 아니죠. 수만 년 동안 이어온 유랑생활, 그러니까 매일 먹을 걸 찾아서 떠돌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끌낸 겁니다. 아, 정착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물 구하기 쉽고 또 농사지을 땅이 있는 강가나 바닷가에 자리를 잡았어요. 네. 그리고 바로 이곳에 인류 최초의 집다운 집, 움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료에 나온 움집 복원도를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아, 그 화덕이요? 정말 모든 움집 사진마다 화덕이 딱 정중하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불 피우기 좋은 자리라서 그랬던 걸까요? 물론 난방이나 요리 같은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요? 중앙의 화덕은 공동체의 심장이었어요. 모든 가족이 그 불 주위로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추위를 피했거든요. 아, 즉, 움집의 구조 자체가 우리는 하나라는 평등한 공동체 의식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치였던 셈이죠. 와, 집의 구조가 그 사회의 가치관을 보여준다는 거네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사실 신석기 시대 하면 그냥 돌도끼 정도만 생각했는데 자료에서 가락바퀴랑 뼈바늘 사진을 보고 좀 놀랐어요. 아, 네. 이게 정말 그 시대 유물인가 싶을 정도로 정교하더라고요. 이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로 농기구가 발전한 것도 큰 변화지만 가락바퀴와 뼈바늘은 당시 사람들의 의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의생활이요? 네, 가락바퀴는 섬유에서 실에 뽑는 도구고 뼈바늘은 그 실로 옷이나 그물을 꿰매는 도구죠. 아하. 그러니까 이 작은 유물 두 개가 신석기인들은 직접 옷을 디자인하고 제작해 입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동물의 가죽을 그냥 걸치던 이전 시대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고 보니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인 빗살무늬 토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밑이 뾰족한 V자 모양인 게 참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현대 디자인의 원칙인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이들이 살던 곳이 주로 강가의 모래나 부드러운 흙이었으니까 뾰족한 밑을 땅에 푹 박아두면 넘어질 염려 없이 안정적으로 쉴 수 있었던 거죠. 우와, 정말 실용적이네요. 겉면의 빗살 무늬도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손으로 잡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또 토기를 불에 구울 때 열이 고르게 퍼져서 갈라짐을 방지하는 아주 실용적인 기능에 숨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모든 디자인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모여 살면서 기술도 발전시키고 나름 안정적인 삶을 꾸렸던 것 같은데요. 이 평등한 공동체 어찌 보면 정말 이상적인 사회처럼 들리기도 해요. 네, 평화롭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불안정한 평화였을 겁니다. 불안정하다고요? 농사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라 자연의 변덕에 모든 걸 의존해야 했거든요. 가뭄이 들거나 사냥에 실패하면 공동체 전체가 굶주려야 했으니까요. 바로 그 극심한 불안감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 시장이 등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바로 그것이죠. 해, 달, 바위 같은 모든 자연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이게 애니미즘이고요. 네. 특정 동물을 우리 부족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이게 토테미즘. 그리고 하늘과 인산을 연결해주는 샤먼의 능력을 믿으면서 예측 불가능한 자연 앞에서 공동체의 안녕을 빌었던 겁니다. 이건 미신이라기보다는 척박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그들 나름의 정신적인 안전망이었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이 평등한 공동체,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평화가 깨지는 데는 의외로 아주 작은 씨앗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바로 벼라는 씨앗이죠. 기원전 2000년경 한반도 일부 지역에서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모든 사회의 규칙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규칙이요? 이전에 조나 필 같은 잡곡 농사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먹고 남는 것, 즉 잉여 생산물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내 것과 내 것의 경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잉여 생산물이라는 개념은 인류에게 축복이자 저주였던 셈입니다. 축복이자 저주라. 처음으로 배고픔의 공포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얻었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는 욕망과 내 것을 지키려는 불안이 시작된 거죠. 와.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사회 갈등의 DNA가 바로 이 벼농사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잉여 생산물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즉 빈부격차가 생기고 곧 힘의 차이로 이어지면서 마침내 지배자인 군장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드는 질문이 청동기 시대라고 불리니까 당연히 청동으로 만든 쟁기나 낫 같은 걸 썼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자료를 보니 그게 아니라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게 바로 청동기 시대의 핵심적인 모순입니다. 왜 그렇게 귀한 금속으로 농기구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청동은 사실 돌보다 무르고요. 당시 기술로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희귀하고 귀했습니다. 아, 무르기까지 했군요. 네, 그걸로 밭을 간다는 건 비유하자면 오늘날 순금으로 만든 삽으로 흙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건 좀. 청동의 가치는 실용성이 아니라 희소성에 있었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권력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청동은 농사를 짓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다스리는 도구였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청동은 아주 특별한 물건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비파형 동검. 이름처럼 악기 비파를 닮았는데 이건 실전용 무기라기보다는 지배자의 허리춤에서 번쩍이며 권위를 뽐내는 상징물에 가까웠죠. 네. 그리고 제사 때 썼을 청동 거울은 햇빛을 반사시켜서 번쩍이는 효과로 신비감을 더했고 청동방울은 소리를 통해 하늘의 뜻을 전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을 겁니다. 와. 청동은 사람을 베는 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도구였던 셈이죠. 실제 농사는 여전히 돌로 만든 반달 돌칼 같은 훨씬 정교해진 석기가 담당했습니다. 계급사회의 등장을 정말 압도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역시 고인돌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강화도에 갔다가 그 크기에 정말 입이 떡 벌어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이걸 기계도 없이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세웠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그렇죠. 고인돌 하나를 세우려면 수십, 수백 명의 인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마을 족장님 무덤 만들자는 합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통제하고 명령할 수 있는 막강한 정치 권력, 즉 군장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겠네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한반도가 고인돌의 왕국이라 불릴 만큼 전 세계 고인돌의 4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이 땅에 수많은 군장들이 등장해 서로 경쟁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삶의 터전도 완전히 바뀌었겠네요. 이제는 단순히 물가에 사는 게 능사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잉여 생산물, 즉 지켜야 할 재산이 생겼으니 방어에 유리한 곳을 찾아야 했죠. 그래서 강가가 아니라 나지막한 언덕, 즉 구릉지대로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집 구조도 바뀌었다고요? 네, 평등의 상징이었던 중앙의 화덕은 한쪽 벽으로 옮겨지고 집 모양은 원형에서 직사각형으로 바뀌면서 공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쓰게 됩니다. 가족 중심의 사적인 공간이 더 중요해진 거죠. 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을 주변에 도랑, 환호라고 하죠. 도랑을 파거나 나무 울타리, 목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다른 집단의 침략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전쟁의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입니다. 고조선 같은 초기 국가의 영역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세 가지 유물이 세트로 언급되잖아요. 비파형 동검, 미송미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네. 솔직히 이름들이 좀 어려워서 헷갈릴 때가 많은데 마침 보내주신 자료에 이걸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 그거요. 비가 미치게 오는데 고인물이 넘친다. 저도 보고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비가 비파형 동검, 미가 미송미식 토기, 그리고 고인이 고인돌을 뜻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유물이 함께 발견되는 지역이 대체로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일치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장치들이 복잡한 내용을 기억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죠. 청동기 시대 주요 유적지 이름도 정말 헷갈리거든요. 여주 흔암리, 부여 송곡리, 울주 검단리. 이것도 자료에 나온 암기법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떤 거죠? 청동기를 든 여보가 울고 있다. 여주벼 이렇게 외우면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이런 암기법들이 효과적인 이유는 핵심 키워드를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시대의 사회 구조가 헷갈린다면 딱 네 글자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평신계청, 평신계청이요? 평등한 신석기, 계급 있는 청동기. 이 네 글자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사회 변화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강가에서 함께 일하고 똑같이 나누던 신석기 사회가 잉여 생산물이라는 작은 씨앗 하나 때문에 언덕 위에서 서로를 경계하며 계급을 나눈 청동기 사회로 변해가는 거대한 과정을 따라와 봤습니다. 네, 공동체의 심장이었던 중앙의 화덕이 한 사람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고인돌로 대체되는 실로 엄청난 변화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기술의 발전과 생산성의 향상이 반드시 모든 사람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걸까요? 잉여 생산물, 즉 부와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될 때 사회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선사시대의 이 거대한 전환은 바로 이러한 현대사회 구조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더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 하나를 남겨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에 언급된 청동기 시대 유적인 울주 반고대 암각화에는요, 바다의 거대한 포유류인 고래를 사냥하는 모습이 아주 상세하고 역동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인류가 계급을 만들고 잉여 생산물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전쟁을 시작하던 바로 그 시대에 동시에 이렇게 거대한 자연에 맞서기 위해 정밀하게 관찰하고 치밀하게 협동하며 함께 도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발전이라는 것이 가진 이 복잡하고 어쩌면 모순적인 얼굴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